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이야기의 제왕이라고 하면 느낌 딱 오실 것 같은데, 이야기의 제왕은 역시 스티븐 킹이죠. 스티븐 킹의 미스터 메르세데스라는 작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메르세데스는 HBO가 맞을 거예요. HBO에서 드라마라도 이제 미드죠. 미드로도 만들어진 작품으로 되게 시즌이 3까지 있나? 라고 있는데, 그 시즌이 이제 계속 이어진 이유가 이 책이 미스터 메르세데스라는 작품, 그러니까 연작 시리즈로 안 느껴지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은 검색을 해보면 빌 호지스라는 이제 호지스가 이제 은퇴한 퇴직 형사거든요. 뚱보 형사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 시리즈로 해가지고 3권이 있어요. 저도 읽고 나서 알았어요. 저는 이거 한 권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3권입니다. 제목이 다 달라요. 그래서 1권이 미스터 메르세데스 이야기 시작이고 2권이 Find the Skippers 찾는다가 갖는다 라는 이제 내용이고 3번이 End of Watch 그러니까 시계의 끝인가? 시간의 끝인가? 라는 이제 그 제품이에요. 그래서 실은 엔드 오브 와치로 엄청 초대박으로 많이 팔려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끌어 모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드라마에서는 미스터 메르세데스라는 이야기로 이 세 개를 연작으로 다 보여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저는 이제 그 3부작 중에서 호지스 탐정 3부작 중에서 미스터 메르세데스를 봤고 아마 미드로는 시즌 1의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리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스티븐 킹은 제가 스티븐 킹을 이제 소설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줬던 작가예요. 근데 그의 소설을 한 번도 안 읽어봤더라 라고 하는 게 좀 그랬어요. 물론 제가 공포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사실 스티븐 킹의 약간 그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기가 좀 주저했지만 스티븐 킹이 추리소설 를 썼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가지고 스티븐 킹의 추리소설은 그래도 무섭지 않으니까 읽어보면 하겠다. 그럼 그는 어떻게 글을 쓰길래 그렇게 많은 작품들이 영화가 됐고 또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릴까? 그리고 또 헐리우드는 왜 그렇게 스티븐 킹의 소설을 영화하고 싶어서 난리일까? 라는 것을 실제로 그의 책을 읽지 않고는 내가 판단할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내게 소설을 쓰게 해준 남자라는 이제 주제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소설을 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형편이 없죠. 솔직히 형편이 없어요. 사실 보통은 본인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창작품과 사랑에 빠지는 이제 나르시시즘의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제 눈에도 근데 소설이 형편 없으니까 얼마나 형편없는지 아시겠죠. 사실은 이제 소설을 쓰게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2의 해리포터를 써서 조인 K 롤링처럼 소설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사실 이제 이런 소망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시에는 순수하게 그냥 이야기거리, 영화나 소설, 뭐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걸 좀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순수했던 시절인데 그래서 제가 제 집에 보면 시나리오 작법서 비스무리한 책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있는 건 글쓰기 작법서인데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작법서가 진짜 쓸데가 없어요. 왜일까요? 예, 제 머릿속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어린 시절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는 어렸을 때 만화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 나이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드래곤볼을 보면서 그림을 따라 그리면서 만화가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연습장에 이제 컷을 나눠서 제 나름대로 창작 만화를 딱 그리곤 했는데 이제 드래곤볼이 뭐 끝나잖아요. 이제 그 뭐지 프리저랑 만났어요. 프리저랑 팍 만나가지고 이제 그 팔이 잘리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다음은 제가 내가 한번 다음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 내가 한번 그 다음 이야기 써봐야겠다. 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야기가 안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난 이야기를 지어내는 소질이 별로 없구나 라고 이제 제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잘 안 나네. 이랬어야 만화가 되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아마 만화가의 꿈을 접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그림 실력도 좀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저에게 감히 소설을 써도 된다는 희망을 다시 불어넣어준 사람 바로 스티븐 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티븐 킹은 그의
소설 창작 에세이, 유혹하는 글쓰기, 영어로는 on writing이에요. 에서 미리 짜여진 이야기를 쓰는 것을 극도로 경계를 해요. 마치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는, 화석을 발견하는 거라고 비유하거든요. 화석을 발견할 때 어떤 공룡의 화석이 있을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것처럼 글쓰기도 그래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생생한 글쓰기는 화석회계와 같다. 그냥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창조한 등장인물들이 제각기 움직여서 스스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궁둥이를 붙이고 최소 하루에 1000자 단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워드에 보면 딱 클릭하면은 공란까지 포함해서 몇 자 띄어쓰기 포함해서. 근데 실제로 스티븐 킹은 1000자를 쓰라고 그러는데 단어수예요. 워드에 기능이 있어요. 단어수만 세는. 보통 이제 단어수를 세면은 보통 한 글자 포인트 10으로 하면은 2장 워드로 2장 반 정도 되면은 1000자 정도, 우리 한글로 1000자 정도 되거든요. 2장 반 정도 1000자 정도 되고, 제가 테스트로 써봤는데 정말 쉬는 시간 가지지 않고 보통 쉬지 않고 글을 쓴다 그러면 딱 1시간 정도는 돼야지 1000자를 쓸 수 있어요. 2장 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1시간을 글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스티븐 킹이 초보 글쟁이들한테 시작하려고 하는 작가 지망생들한테 추천하는 글쓰기 시간이고 글쓰기 분량이에요. 근데 저는 이걸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딱 보고 나서 하루 1000자는 솔직히 처음엔 좀 버거웠고, 그래도 매일이 아니지만 되도록 소설 쓰는 것을 매일이 루틴으로 한 지가 지금까지 한 2년이 좀 지났어요. 제가 이제 아침의 인간도 한 2년쯤 됐는데, 아침의 인간을 하면서 이제 20분, 30분 정도 무조건 떼놓고 무조건 그 시간을 소설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20분 정도 쓰면은 실제로는 15분, 20분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 15분, 20분 쓰다 보면은 한 300자? 300자? 350자? 300자가 있어서 400자 정도를 써요. 20분, 30분. 아까 말씀드렸죠? 1시간에 1000자를 쓰기 때문에 한 20분, 30분 하면 300자, 400자 맞겠죠? 예. 했는데 당연히 어떠한 소설 쓰기에 관련된 습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글쓰기를 좀 그전에 좋아했기 때문에 간혹 이제 블로그에 일기 쓰기라든지 어떤 감상이라든지 뭐 영화 리뷰라든지 독서 리뷰를 남긴 적이 있지만, 소설 쓰기는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설 쓰기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소설 따위를 잘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쓰게 된 이유는 아까 스티븐 킹의 조언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도 결국에는 영상화된 이야기, 소설 아니냐라는 이제 결론이기 때문에 난 이야기를 쓴다 라는 개념으로 글을 쓰긴 좋아하기 때문에 해봤는데, 화석이 나올 때까지 한번 캐보자 라는 마음으로 벌써 2년이 지났는데 화석 발견했을까요? 아니요? 실망하셨나요? 사실 이제 여러분보다 제가 2년 동안 썼는데, 물론 시간은 별로 안 썼지만 더 실망을 하셨으니까 먼저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근데 사실 막상 소설 써보니까 하루 20분, 30분으로는 택도 없어요. 솔직히 최소 1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소 시간을 이제 최근에 한 1, 2개월 정도로 최소 시간을 한번 해봤거든요. 매일. 그리고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냐 라고 하면, 진짜로 한 가지 소설을 1시간씩 거의 매일 쓰다 보면은 다 잘 생각 안 날 때가 있죠. 근데 그냥 계속 꾸역꾸역 쓰면은 어떻게든 쓰거든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그거를 2달 정도 하니까 20분씩 썼을 때는 느끼지 못한 효과가 있었어요. 어떤 효과가 있냐, 진짜로 나중에는 그 주인공을 매일 써야 되잖아요. 그 주인공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매일 살아있는, 매일 제가 걔네들한테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와 함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완전히 생생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스티븐 킹이 얘기했던 이거구나. 그래서 20분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1시간을 제 생각에는 2개월, 3개월을 꾸준히 써보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솔직히. 그거는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제가 해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살아있게 하려고 어떻게 할까요? 네, 소설 시간을 더 늘리면 돼요. 하루에 2시간을 쓰게 되면 그 주인공과 더 같이 살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또 읽기도 해야 되잖아. 독서도 해야 돼. 그래서 1시간 이상은 좀 빼기 어려워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소설 출간 일정은 최소 5년을 보고 있어요. 물론 지난 2년은 빼고 지난 2년은 20분씩 썼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약간 임계치에 도달하기 좀 부족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최소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한테 희망을 넣어준 그 스티븐 킹이 의 소설을 제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죠.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이 소설을 제가 이제 읽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스티븐 킹의 이제 소설을 한번 추리 소설이니까 무섭지 않고 읽어보자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미스터 메르세데스 또 초반부에는 조금 집중이 좀 되지 않았어요. 뭐 제가 알기로 이제 스티븐 킹을 욕하는 글쓰기에도 밝히지만 이제 욕설 이런 거 같은 거 서슴지 않고 묘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게 생생하고 실제와 가까운 거지 뭐 정제된 표현 같은 거를 쓰는 것 자체가 현실과 되게 떨어져 있다라고 했던 그 탓인지 그래서 원래 영어 원문에 소설이 너무 이제 욕 같은 게 많은 거 때문인지 좀 약간 조금 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좀 그런 거 있어요. 낯설게 느껴지는. 게다가 소설 곳곳에 미국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 같아서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근데 물론 번역이 좀 탓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티븐 킹의 이제 재미난 말씀실을 역자가 좀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책을 읽을수록 많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책을 이제 계속해서 읽어나갈수록 역시나 왜 이야기 제왕 하는 좀 알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번역이 어찌됐든 책 곳곳에 미국 색채가 잔뜩 묻어나든 미국식 속어나 욕설이 많이 있든 상관없이 뒷이야기가 궁금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데? 그냥 눈이 뒤로 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기어무스의 책을 읽으면서 또 했던 되게 버릇인데 벽용모사 같은 거 약간 건너뛰어버리고 다음 내용의 골자만 재빠르게 보고 싶은 마음이 미스터 메르세데스를 보면서도 되게 생기더라고요. 이거구나. 이게 이야기 힘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던 것 같아요. 문체 따위가 중요하지 않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스티븐 킹이나 기요무소 같은 이야기꾼들은 무라카미 하루키와는 좀 다른 색깔의 작가구나. 글을 못 쓴다? 문장이 아름답지 않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구나 라는 생각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문학작품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아닌 이제 대중소설을 쓴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진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것이 이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후세 길이 남을 문학작품을 써야지 라는 마음과 마블 영화처럼 재밌는 이야기를 써야지 라는 마음이 충돌해서 이것도 죽도 밥도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되지 못한다는 건데 뭐 솔직히 얘기한 무라카미 하루키는 지금도 이제 제가 헤븐의 카프카 그 다음에 스푸트니크의 연인이라는 두 가지 작품을 읽고 무라카미 하루키에서 엄청 빠져버렸는데 그의 가장 유명한 소설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의 숲을 지금 읽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한 절반 정도 읽고 있는데 재밌는데 이 사람이 뭐 특별하게 뭐 마블 영화나 어떤 괴기스러움 그 다음 추리소설 이런 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일상적인 건데 왜 이렇게 재밌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무라카미 하루키는 문장력도 되게 뛰어나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그 두 가지 문학성과 재미, 문장력 이런 걸 다 잡아내는 모두 잡아내는 몇 안 되는 소설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도 잘 쓰고 그 속에 진짜 철학도 담겨 있고 이야기마저도 진짜 소름 끼치게 재미있어요. 물론 이야기라는 요소 하나만 딱 떼놓고 보면은 그다지 뭐 이렇게 재밌다고 엄청나게 재밌다 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장과 철학과 주제 이야기라는 삼박자를 정말 가장 균형 잡히게 잘 써내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해서도 정말 다시 한번 감탄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또 스티븐 킹은 이야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작가이구나. 그래서 다음번에 뭔데? 이렇게 알고 싶어서 도저히 책을 덮을 수 없는 작가 바로 스티븐 킹입니다. 드디어
14분이 지났는데 15분이 지났는데 소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호지스. 그는 이제 오늘도 바람이 난 애인이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는 막장 TV쇼를 보고 있어요. 그는 겉으로 봐서는 술이나 즐기는 배불뚝이 뚱보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명예로이 은퇴한 형사입니다. 형사 시절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 별다른 일이 없어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총을 매만지면서 이렇게 매만지면서 속으로 어차피 이렇게 사느니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에게 어느 날 편지가 오죠. 편지를 읽은 사람은 미스터 메르세데스. 보낸 사람이 이 범죄자예요. 범죄자. 빌 호지스 형사가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4개? 5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한 손 안에 꼽히죠. 그 중 하나가 메르세데스 사건이에요. 채용 박람회에 회색 메르세데스를 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쳐서 7명을 살인하고 수많은 부상자를 냈던 사람. 근데 아무도 그의 존재를 모릅니다. 잡지도 못하고. 미제 사건이죠. 미스터 메르세데스는 호지스 형사를 놀리죠. 마치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듯이. 특히 총을 매일 만지작거리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호지스 형사는 그 편지를 받고 정말 깜짝 놀라요. 다시 한번 현역 시절의 아드레날린이 솟구치죠. 무엇보다 편지에서는 더 이상의 살인을 할 필요도 못 느낀다고 범인이 밝혔지만 보통 이런 도발을 하는 범인은 다른 범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미스터 메르세데스의 정체는 바로 출장 컴퓨터 수리공이자 아이스크림 장수인 브랜디예요. 스티븐 킹은 처음부터 미스터 메르세데스의 정체를 독자전에 밝혀버려요. 그런 이유는 어떻게 호지스 형사가 브랜드를 잡느냐의 과정을 집중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런 거를 독자들 정말 재밌게 지켜보는 거죠. 브랜드는 그 편지를 받고 호지스 형사가 만지작거리는 총으로 자살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자신이 올리비아 부인을 자살에 이끈 것처럼. 근데 자신의 편지를 받고 절망하여 호지스 형사가 자살하면 너무나 짜릿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브랜드 예상과 달리 호지스 형사는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올리비아 부인은 브랜디가 훔친 회색 메르세데스의 차 주인이었어요. 호지스는 사건 수사 당시 올리비아 부인이 차키를 꽂아놓고 내렸기 때문에 범행을 감행할 수 있었다라고 부인을 몰아붙이죠. 그래서 그 결과 올리비아 부인은 결국엔 자살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경찰의 압박 수사라기보다는 브랜드의 자극 때문이 더 컸어요. 그래서 호지스 형사에게 편지를 보낸 것처럼 브랜디는 올리비아 부인에게도 편지를 보내야 가뜩이나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는 부인을 정신적으로 몰아붙였던 거죠. 호지스 형사는 올리비아 부인의 어머니를 탐문하기 위해서 올리비아 부인이 살던 집에 방문을 하죠. 현재 그 집에서는 올리비아 부인의 여동생인 제이니가 살고 있어요. 제이니는 매력적인 이혼녀입니다. 제이니를 설득해서 그 어머니와 만나야 하는데 설득이 가능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제이니가 먼저 언니를 자살로 이끈 범인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하죠. 실은 제이니는 언니가 자살한 이후에 범인의 편지, 미스터 메르세데스의 편지를 발견했고 언니를 자살로 이끈 것은 이 범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탐문 과정에서 제이니와 호지스 형사는 사랑에 빠져요. 제이니는 40대이고 호지스 형사는 60대라서 20살이 넘는 나이 차이고 몸매 관리라고는 개나 조벌이라는 호지스 형사에게 탄력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제이니가 한 몸이 되죠. 사랑에 빠지고 나서 호지스 형사가 묻습니다. 왜 나 같은 남자랑 잤냐고. 그러니까 제이니가 답합니다. 항상 곁에 있어줄 것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역시 사랑은 매력도 중요하지만 상대에게 헌신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그런 호지스 형사를 지켜보면서 브랜디는 부해가 나죠. 화가 나요. 저런 늙어빠진 형사가 부자인데다가 젊고 아름다운 제이니와 사랑에 빠지다니. 브랜디는 화가 너무 나가지고 호지스 형사의 차에 폭탄을 설치하죠. 자살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냥 죽여버리겠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제이니가 호지스 형사의 차를 혼자 몰게 되죠. 그래서 차는 폭발하죠. 근데 제이니를 잃은 바로 그 날에 호지스 형사는 절대 울지 않아요.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기필코 범인을 잡고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겠다 라고 이를 악물면서 결심합니다. 호지스 형사는 올리비아 어머니에게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기반으로 올리비아의 노트북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조사를 바탕으로 브랜드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동안 탐문 수사를 통해 흘려들었던 아이스크림 장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 같다는 어떤 부인의 말을 떠올리죠. 당시에는 그 부인이
약간 정신이 이상하다는 주위 사람들 말 때문에 그 말을 되게 흘려버렸는데, 만약에 그 얘기를 흘려 듣지 않았다고 하면 제인이를 잃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라는 후회가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서 하루빨리 브랜디를 잡아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이 제인이의 친척이자 정신장애를 이제 앓고 있는 홀리 기분이라는 여자입니다. 사람들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약간 그 대인기피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인기피증 같은 게 있는 그 홀리 기분이, 네, 사람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항상 집에만 있는 홀리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죠. 원래 약간 이런 친구들이 하나의 편집점 비슷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리바의 노트북을 뒤져서 그 홀리가 브랜드를 찾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브랜드의 집을 이제 결국엔 찾아갔지만 브랜드는 이미 도망을 간 뒤였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호지스의 정원을 갖고 두고, 또 어찌 보면 유일한 말친구이다 어떤 이제 10대 흑인 소년 제롬. 브랜드는 이제 제롬의 이름이 백인 이름이라고 해서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롬의 강아지 개를 죽이기 위해서 햄버거에 대초제를 묻혀 놓지만, 공교롭게도 자신의 어머니가 그걸 먹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의 시체만이 덩그러니 집에 있는 거죠. 브랜드의 집에. 그래서 컴퓨터 수리공이었던 브랜드의 컴퓨터에 들어가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난 암호가 걸려있는데,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홀리가 결국 브랜드의 컴퓨터에 들어갔는데, 결국엔 거기서 수천 명이 모이는 공연장에 브랜드가 표를 끊고 폭탄을 안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바로 제롬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가있죠. 제롬이 미치게 듣고 갑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브랜드를 찾아내지만 호지스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브랜드가 호지스 형사의 얼굴을 알고 있는 탓도 있지만, 그 순간 호지스 형사가 심장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뚱보 형사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제 홀리가 앞장을 서고 제롬이 홀리의 뒤에서 서고, 호지스 형사의 아버지가 주머니에 넣고 공연이 시작됩니다. 수천 명의 가족들을 일시에 날려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홀리가 브랜드를 발견하고 일시에 장말의 목숨을 구합니다. 물론 호지스 형사도 살아있습니다. 심장의 기계장치를 요구합니다. 미스터 메르세데스는 상당히 두꺼운 소설인데, 마지막은 제롬과 홀리, 호지스 형사가 한가로이 피킹을 나오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홀리의 일격으로 의사 상처에 빠졌던 브랜드의 의식이 돌아옵니다. 급히 의사가 브랜드의 병실로 뛰어가면서 소설은 마지막 장을 내립니다. 장난 아니죠. 2편 빨리 읽고 싶지 않습니까? 파이더 스키퍼스. 예. 여기까지 이야기인데, 그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을 다 읽고 나서 알고 보니까 미스터 메르세데스가 3권짜리였어. 읽다가 이제 재미있게 봤는데, 그 호지스 그 3부작이라고 3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스터 메르세데스가 이제 악당의 브랜드가 2권부터 염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염력이라 정말 제가 싫어하는, 약간 제가 이제 공포물 염력이면 약간 뭐 샤이닝이나 이런 데서 보여줬던 그 스티븐 킹이 좋아했던 그런 염력 있죠. 초능력 비슷한 거. 뭐 약간 그런 경향으로 흐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의 평이 재밌다라고 하니까 남은 쪽도 이제 읽어볼 생각이고, 지금은 이제 2권이 파인더 스키퍼스를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이야기의 얼개를 이제 많이 펼치거든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파인더 스키퍼스는 약간은 이제 그 브랜디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호지스가 3분의 1 정도 지나니까 빌 호지스하고 홀리 기분이가 잠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의 2를 넘어간 시점에서는 이제 맨 뒤쪽에 가면은 브랜디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재밌어요, 이것도. 이걸 이제 다 읽고 나서는 이제 스티븐 킹이 무려 33년에 걸쳐서 썼던 다크타워. 근데 총 9권이 나와 있거든요. 또 이건 또 언제 봅니까? 물론 이제 설레면서 기대해서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스티븐 킹을 넘고 조앤 K 롤링을 넘는 그날을 꿈꾸면서 소설 읽기는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저와 같이 한번 이런 대중
소설, 베스트셀러가 된 대중 소설들을 읽어 나가면서 소설가의 꿈을 같이 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재밌어요. 솔직히 재밌어가지고 그냥 공황 소설, 하여튼 좀 약간 지루하다 할 때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 되게 재미있게 읽으셔가지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주말 같은 경우에 좀 약간 뭐 고리타분한 시간들, 유튜브 봐도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책을 읽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의 인생에 더 도움이 됐지, 뭐 손실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항상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